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막상 얻은 것은 적었습니다. 거의 무너졌던 북한은 쌩쌩하게 되살아났고,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영구적으로 분단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메가더가 도쿄의 사령부에 들어가려고 하자 건물 앞에는 미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잔뜩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 아들을 투방으로 빼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 그는 흔히 미군의 마지막 원수라고 불립니다. 브래들리 이후 미군에선 현재까지 원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2차 대전에서 활약한 패튼의 친구쯤으로 알고 있는 브래들리. 하지만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을 총지휘했던 것은 아이젠하워였으나 실질적으로 미군의 전체 지상군을 지휘한 것은 브래들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지휘한 미 지상군은 미군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래들리의 별명은 GI 장군, 즉 쫄병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별명으로 불린 이유는 바로 복장 때문. 도저히 장군으로 보이지 않는 마치 쫄병과도 같은 평범한 차림새 때문에 그는 장군인데도 꼭 쫄병 같다는 뜻에서 GI 제네랄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군이라기엔 너무나 조용하고 화도 잘 내지 않았던 브래들리 때문에 괄괄한 조지 패튼과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브래들리 밑에 있다가 다른 장군 밑으로 가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브래들리는 거친 말을 하거나 독단적인 성향의 장군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는 자신과 코드가 달랐던 패튼과 메가더를 원래부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 6.25 전쟁 당시 미 합참의장이었던 브래들리는 한반도, 아니 이후 세계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중대한 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당합니다. 메가더의 해임 이유는 대통령 명령 불복종.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트루먼 정부의 제한전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중국과의 확전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딱 까놓고 말해서 당시 미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과 중공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소련보다도 무려 17배나 많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2차 대전 때처럼 일전 불사의 각오로 나섰다면 전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루먼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트루먼은 메가더의 국민적인 인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왔던 트루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루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브래들리 합참의장.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당시 미군 지휘부에서 아시아에 대해 익숙했던 인물은 메가더 외엔 거의 없었습니다. 브래들리 또한 2차 대전에서 싸웠던 곳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유럽이고 우리의 주적은 소련입니다. 브래들리는 망설이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메가더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에 힘을 얻은 트루먼은 브래들리 합참 의장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메가더를 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 해임은 우리가 알고 있듯 단순한 장군 한 명의 해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아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대전략에 대한 미국 내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해임 이후에도 메가더와 트루먼 정부의 싸움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메가더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70만 명의 시민이 종이 꽃가루를 뿌리며 메가더를 전쟁 영웅으로 환영했는데 이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의 귀국 환영 인파보다 2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국민의 66%가 메가더의 해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시사주간 타임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파면당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트루먼은 전형적인 소인배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즉시 메가더를 복귀시키라고 주장했을 정도였습니다. 메가더의 해임 경위를 따지는 의회 청문회는 그래서 열리게 됩니다. 이 청문회에서 미 합참 의장 브래들리의 그 유명한 어록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적과 치르는 잘못된 전쟁이다. 브래들리의 이 발언은 메가더를 완전히 코너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김일성이 벌인 6.25 전쟁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적과 치르는 잘못된 전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브래들리가 의미했던 것은 미군과 중공군과의 싸움이 잘못된 싸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메가더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에겐 유럽이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 더 위협적인 존재다. 브래들리의 생각을 함축한 이 발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누가 봐도 브래들리가 맞았습니다. 때문에 브래들리의 이 발언 이후 메가더를 지지했던 미국 내 여론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마 브래들리. 어쩌면 그는 메가더를 무너뜨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쯤 돼서 시간을 좀 돌려 메가더가 트루먼의 제한전 정책에 왜 그렇게 대놓고 반대했는지,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1년 3월 24일, 이날 기자들 앞에서 트루먼의 휴전 협상 의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메가더. 그리고 이 기자회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가더는 해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벌어진 지평리 전투. 이 전투에서 유엔군은 처음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3월 초 리찌웨이의 반격이 성공하여 아군은 서울을 다시 되찾고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군을 제외한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트루먼 정부는 지금이 휴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휴전의 분위기는 모락모락 휘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병사들은 이미 이런 분위기 파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울 거 없어. 지금 죽는 사람만 억울한 거지. 어차피 휴전으로 끝날 텐데. 바닥을 향해 가는 유엔군 병사들의 사기. 때문에 이즈음 메가더에게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메가더는 한국의 전쟁터와 일본 도쿄에 있는 극동사령부를 오고 가며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어느 날 메가더가 도쿄의 사령부에 들어가려고 하자 건물 앞에는 미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잔뜩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 아들을 후방으로 빼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들들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들을 반드시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군 병사들의 부모들은 그제서야 찍소리도 못하고 모두 물러났다고 합니다. 트루먼의 제한전 정책 때문에 아군의 사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선 절대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쯤 되면 왜 메가더가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개적으로 트루먼의 제한전 정책에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가 해임된 것은 1951년 4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미국 정부는 메가더가 잘린 후에도 무려 2년이 넘게 휴전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중공이 미국의 약점을 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절대 우리와 전면전을 하지 못한다. 휴전회담에서 공산 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때문에 휴전회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선 변화가 없는 의미 없는 고지점만 계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아군의 희생자 수만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 이렇게 1952년 1월이 되자 공산 측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나온다면 나는 메가더의 전략을 실행하겠다. 트루먼은 이런 최후 통첩을 소련 측에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또한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원자폭탄 사용을 본국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 또한 핵폭탄 사용을 암시하며 공산 측을 협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휴전협상에서 가장 난제였던 자발적인 포로 송환 문제에 있어 공산 측이 물러서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미국의 이런 핵 위협 이유였습니다. 트루먼의 제한전 정책이 아니라 메가더가 제안했던 핵 위협이 그나마 휴전이 타결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메가더의 주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는 메가더의 주장을 아예 외면한 채 제한전만 고집했다가 오히려 전쟁을 2년간이나 질질 끈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을 비기고 끝낸 미국.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막상 얻은 것은 적었습니다. 거의 무너졌던 북한은 쌩쌩하게 되살아났고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영구적으로 분단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제한전 고집은 월남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월남전 또한 미국의 철저한 제한전 고집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2023년 브래들리와 메가더의 대전략. 과연 누구의 전략이 앞날을 내다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1951년 4월 19일 메가더가 미 의회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이 아닌 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만이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대만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당장 필리핀의 자유와 일본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비극은 군사 행동이 제한되어 있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중 사력을 다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민의 용기와 확고부동한 신념,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전한 최후의 말은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